이뇨한 위원장과 여당 중진들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의 거듭된 혁신 압박에 장제원 의원은 험지 출마 권고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고요. 김계현 대표는 당의 리더십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출마와 창당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혀서 주목되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뇨한 위원장의 계속된 혁신위 수용 압박에 대해서 이 권고 대상자들의 반발이 좀 시작된 모양새인데요. 관련 내용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혁신위가 희생의 대상으로 언급한 중진 의원들이 지금 응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좀 주면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분명히 움직일 거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조금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요즘도 장제원이 험지 출마하라 그래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겉들어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혁신위 권고안을 두고 여당 중진들의 이제 좀 어떤 힘겨루기랄까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뇨한 위원장은 계속 기다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속도 조절 좀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11월이라는 게 정기국회 시간이고 예산국회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9일이 이제 국회가 마무리되는 어쨌든 예산국회 마무리된 시점인데 일단 좀 시간 벌기에 들어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지금은 사실상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명분과 누가 더 동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여론도 여론이지만 그 국민 전체의 어떤 그런 흐름, 여론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뇨한 위원장의 말을 보면은 매라는 거는 결국 국민의 여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 더 명분과 누가 더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동력을 얻기 위한 여론을 더 얻느냐 지금 그런 말하자면 힘겨루기 차원으로 지금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뇨한 위원장의 말을 보면은 굉장히 치고 빠지기에도 능하고 지금 말하자면은 혁신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김경진 의원과 약간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굿캅,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치고 빠지게 하면서 혁신의 내부 얘기를 슬쩍 김경진 의원이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해서 또 논란이 되면 또 이뇨한 위원장이 해체와 관련된 해체와 관련된 것도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구 전략으로 치면 이제 올코트 프레싱 같은 이제 전방의 압박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과연 저는 지금 사실 중진들도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뇨한 위원장이 나가니까 그냥 떠밀리듯 나가면은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다음 스텝을 밟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희생을 하고 뭔가 결단을 내리더라도 아주 역사와 자기 민족이라든가 또 자기 어떤 그런 헌신이 이 당과 국민에게 어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어떤 그런 정치적 효과를 거두면서 용퇴를 결정하든가 불출마를 결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마치 이뇨한 위원장이 시키니까 따르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말하자면 중진 정치인들로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이드라인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 2주 더 지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시점에 지금 또 여권이 꺼내든 공매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메가시티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조금 총선 때 먹힐 것 같으면은 이 혁신의 바람이 조금 잦아들 테고 그런 게 먹히지 않으면은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 강도 높게 올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은 그런 시기와 지금 이슈에 대한 어떤 강도 조절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는 그런 지금 여론전의 힘겨루기 싸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셨는데 혁신위가 앞으로 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혁신위는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이번 이제 논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을 사이에 두고 용산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윤핵관이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은 혁신위 뒤에 용산이 있다라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장제원 의원이 지난 11일 여원산악회에서 대규모 세과시를 했다 하는 보도를 용산 기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한 보수 신문이 보도했어요.
그 보도했을 때 그 해석을 두고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보도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한 인사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 용산기류를 읽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도하면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까지도 바라보고 보도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당장 인유한 위원장이 친윤 희생하지 않으면 혁신이 조기 종료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그 신문에 똑같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떻게 보도했냐면요. 그 신문이 장제원 92대 관광버스가 촉발한 윤핵관 해체론. 이렇게 보도하고 나섰어요.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는 용산의 기류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건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한테 대통령실에서 누구라도 희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장제원 의원이 희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뭐 윤핵관이나 중진 희생하라고 얘기할 명분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영남권 중진들이 좀 물러나줘야 한다. 수도권 험지 출마해야 한다. 이럴 만한 명분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장제원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장 의원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유한 위원장을 통해서 장 의원한테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과연 장제원 의원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가 지금 지켜보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님, 오늘 네. 아침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라디오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요. 직접 뭐 대통령을 만난 건 아니지만,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라는 워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내세우고 본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내가 개인 인유한이 아니라 어떤 전체 여권 기류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저는 장제원 의원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직 인수위 때 비서실장을 맡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정말 여권의 고비 때마다 지난 3월 9일 경선 때에도 김기현 대표를 만드는데 앞장서면서 뭐라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하려면은 이른바 윤핵관들이라는 그런 핵심 관계자들과 영남 중진들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인유한 위원장도 국민의힘의 성공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혁신의 칼을 들이대는 거고, 이제까지 장제원 의원도 1년 반 동안 계속 입버릇처럼 되뇌있던 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가치를 내세우면서 이게 서로 가는 방향은 배치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모순 아닙니까?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진 형국인데,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 벌은 형국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인유한 위원장의 일각에서는 뭐 인유한 위원장의 뒤에 뭐 김한길 위원장이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호사가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으나,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하는 워딩들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정무 감각도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관리를 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용산과의 뭐 교감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지금 그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근과 그런 주변에서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당의 혁신과 당의 쇄신은 기본적으로 중진들의 희생과 윤핵관들의 이선 후퇴 정도가 담보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다. 그걸 읽은 거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저는 명분으로도 그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도 당이 처한 상황으로도 지금 인유한 위원장의 말이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유한 위원장의 정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김기현 대표의 저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럼 그럴 정권을 왜 부여했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결국 칼자루는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쥐인 형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이 칼에 어떤 말하자면 베일 사람들이 정말 이게 시기와 어떤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조절하면서 저는 이제 숨고르기 정부에 들어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여론전에서 힘을 얻고 있는 건 인유한 위원장이에요. 아니 우리가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인유한 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아웃소싱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대위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게 전부 정치의 아웃소싱 현상입니다. 그럼 아웃소싱을 맡겨놨으면 그 집도위가 하는 대로 따라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언제까지 지금 가겠습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당장 어제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흩뜨리지 말아라라고 굉장히 좀 강하게 말했잖아요. 그게 저는 그 말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자꾸 떼밀리듯이 벼랑 끝으로 몰면은 우리가 밀려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는 하지 말아달라. 최소한 김기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주변인을 통해서 전원의 형식이지만 내가 누릴 만큼 다 누렸다는 식의 얘기를 흘렸다는 얘기는 본인도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마치 인유한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이런 모습들,
때밀리듯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중진들에 대한 예우와 배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회적인 불만으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시기일 수도 있고 뭐 모양새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좋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파열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생명을 끊는 것, 정치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게 만든 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민주당도 역시 비명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보고 당신 내려놓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장제원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인유한 위원장이 압박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반발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가 그렇게 순진합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받았다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원사안학회에서 발언했다고 하는 발언의 수위를 보세요.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나 할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량한 정치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윤핵관 대통령의 가장 그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인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대통령실에 이 화살이 갈 거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거는 일정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기현 대표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모르겠습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뒤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거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유한 위원장한테만 지금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뒤에 대통령실한테 불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선거도 중요하고 정치 생명도 중요하지만 진즉이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쓴소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지금 인유한 위원장도 그렇게 해서 지금 데리고 온 건데 아웃소싱을 하긴 했지만 엉뚱한 걸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대통령한테 국정기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길 기대하고 있는데 인유한 위원장은 오히려 거꾸로 당의 중진들하고 윤핵관들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실 등에 업고 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러니까 더 지금, 이건 예.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커지다가 어쨌든 혁신위는 기다리겠다고 했고 지금 오늘 인터뷰에서는 이제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준 상황에서 뭐 정치 생명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무슨 대답을 내놓기는 해야 되겠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이거 참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대통령이 결국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스타일 그동안에 많이 그동안에 무슨 봐왔잖아요. 혁신위의 뜻이 반영될 거라는 네,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집권 여당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대통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의중이 담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나 혼자 버틸 거야?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많은 수단이 있거든요. 아마 버티기 참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그냥 이렇게 속절없이 밀려나는 모양새를 취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인터뷰에서는 인유한 위원장이 뭐 대통령이 개입은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전달받았다라는 내용은 소개는 했는데 그러면 중진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지금 뭐 아예 이러한 안건이 공식적으로 돼서 뭐 최고에 접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좀 받아들일 가능성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안이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명단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불출마를 할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없었다고 당연히 부인했는데 그런 얘기의 그 얘기의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압박할 수가 있다. 혁신안의 명단에 들어간다는 게 일종의 인유한 위원장 표현식 그 매개 국민의 여론의 매개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기 전에 스스로 용단을 내려라.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혁신안의 명단이 이제 없다라고 이제 그런 불출마 명단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네. 혁신도 확인을 해줬지만 예. 이런 얘기 도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논의를 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명단이 있든 없든 간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하자면 인유한 위원장의 지금 이런 속도전, 그다음에 이런 말하자면은 압박하는 이런 강도가 좀 더 세질 것으로 보고 저는 그래요. 자, 그렇게 인유한 혁신위가 무력화되거나 형해화되어 버렸다. 국민의힘은 총선 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유한 혁신위가 많이 무력화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뭐 대사명 같은 무슨 이른바 당 통합만 끝내고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그다음 쓸 카드는 비대위 카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위가 사라진 비대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늘 입버릇처럼 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의 성공보다는 내 정치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명분상으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론전으로 가면 인요한 위원장이 점차 저는 칼자루를 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그 여권에서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2016년 총선 때 근데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서 비롯됐냐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발언에서. 그러니까 결국 밀려나다 안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압박을 가해야 되거든요. 그럼 배신의 정치 시즌 2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중질환에 빠져서 선거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상황 관리를 할 텐데 과연 거기까지 안 갈 것이냐. 이게 하나의 관심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이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연일 요즘 언론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비례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또 뭐 조국 전 장관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그 연대 뭐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 이런 발언들 좀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민주당 내에서 우스갯소리로 민주당의 가장 큰 패착이 파리에 조용히 있던 송영길 대표를 국내로 불러들인 게 가장 큰 패착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보면 참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이에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도 거침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제되거나 어떤 말하자면 대중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얘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지르고 나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은 뭐 태평천하 시국에 그다음에 본인들이 여당인 시절에는 그나마 이게 관리가 되지만 지금 말하자면 총선 승리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말 절박하게 민주당도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뜬금없는 발언들이 사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에서 지금 민주당의 혁신을 이야기할 시간에 송영길의 신당이 얘기되는 이 기묘한 형국을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탄식이 나오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뭐 전국구 신당, 뭐 그다음에 비례 전문 신당. 근데 본인은 이게 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니다. 아니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가 창당한 정당이 어떻게 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정당입니까? 그거는 뭐 미국 정당입니까? 프랑스 정당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 나오는 순간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자면 이 이른바 조추송 리스크라고 그러잖아요. 조국, 추미애, 송영길 여기에 대한 얘기는 더 가속할 수밖에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조국 전 장관도 비례신당을 만들겠다고 거의 공언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비법률적 방식이라고 뭐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신당 만들어서 나가거나 아니면 광주에서 호남에서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아울러서 총선 때 이 조추송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실제로 국민의힘 혁신이보다 더 이게 함수가 더 많은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과연 이런 행보를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압박에도 본인이 중단할 것이냐?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본인의 여러 가지 성정이라든가 정치 스타일상 이걸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이게 송영길 리스크를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도 있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 인물들의 이런 발언들과 이런 어떤 이제 적극적인 이제 행보들이 어떻게 좀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그럴 때가 된 거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나가면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그럴 상황도 못 되고요. 그런다고 해서 송영길 전 대표를 바라보고 뭐 국민들이 표를 많이 찍어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결국은 이제 살기 위한 몸부림에 가까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직 뭐 이제 검찰 수사도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혐의를 완전히 벗지도 못한 상황에서 내가 뭔가 당을 만들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그만한 상징성을 가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상징성은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해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 나서야 될 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자신은 살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그만큼 자기가 사는 것부터 10배, 20배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 혼자 살겠다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글쎄요. 그 정도까지 어떤 선거 막판까지 갔을 때 그만큼 판단을 해줄까?
유권자들이 그만큼 움직여줄까? 중도층에 거부감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변수가 남아 있어요. 선거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그건데요. 네. 정개특위가 계속 가동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 내용 저도 열심히 들여다보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은 지금 선거제를 바꾸지 않는 한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만들기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역구에 많은 의원들을 출마시킨다 하더라도 그걸 얼마든지 출마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위성정당을 만드는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만들 가능성이 진작부터 논의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원 정수 축소라든가 또 병립형으로 비례제를 다시 회귀시켜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순간 국민의힘은 나중에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다고 할 때 위성정당 충분히 만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도. 근데 민주당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민주당은 만든다고 해도 국민들의 비호감이나 아니면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다. 네. 근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네. 오히려 민주당한테 훨씬 큰 타격이 있을 거다. 진짜 민주당을 위한다면 좀 나서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또 없는 겁니까? 이게 애매하게 선을 긋다가는 그 위성정당을 그러니까 마치 품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을 보면 당을 못 합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발의된 법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위성정당 형태든 어떤 방식이든 지지층이 분리가 돼서 비례의석을 가져가면 아예 정당하고 이전에는 다 합당했잖아요. 예. 합당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도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는 할 수 있잖아요. 그 통로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이런 비집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정개특위를 가동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결국 지금 원내 정당들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 정국이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12월, 1월 넘어가는 사이에 지금 시간 얼마 없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도 최소한 책임성을 갖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좀 그러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저는 정말 조추석 리스크가 현실화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가 뭐냐면 과거 병리평으로 돌아가면 정치 개혁을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못 돌아가는데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차라리 병리평으로 가면은 위성 비례 신당은 못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그렇죠. 위해서라도요. 그러니까 저는 만일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추석 리스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선거 제도를 과거로 회귀하면은 병리평으로 돌아가면 비례 신당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혁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내는 중요하지만 실제 현실화되는 조추석 리스크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특단의 결단, 정치개혁의 후퇴라고 비난을 좀 받더라도 병리평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근데 그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 나온 게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그다음에 병리평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역별 제도를 도입하면 위성정당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병리평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비례득표를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비례 출마자들한테 의석을 배분하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국회의장 주최 토론회에 나와서 제가 발제를 했었는데요. 그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는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 장치로서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되는 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분명해요. 분명한데 그걸 다시 병리평으로 돌리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국민의힘하고 최종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병리평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드린 게 이제 그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어가 안 되고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은 일본의 비판을 수용하더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전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두 분의 평론가님과 좋은 시간에 좀 길게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가능성, 그 원내 대변인 백불 자리에서 뭐 논의될 것 같다라고 했다가 4시간 뒤에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 이렇게 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한테 자꾸 휘둘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 프레임에 다시 민주당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손윤성 검사장의 경우에는 탄핵 요건이 충분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줬잖아요. 사안 자체도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사안이고 범죄 혐의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정석 차장검사라든가 이재명 대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긴 하지만 아니 뭐 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런 사람들도 지금 위장전입을 뭐 6번을 했니 어쩌니 이런 소리 나오는데 일개 검사가 위장전입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탄핵시키면은 탄핵 제도를 그럼 매일 발동해야 되게요. 그러니까 그 설득력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더 역공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혼란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그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민주당한테 얘기했던 거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다 부각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왜 자꾸 일부 의원들한테 민주당이 이렇게 휘둘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게 바로 전략이 없다고 하는 비판을 받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한동훈 장관도 뭐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있다면 행정부에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비유인 걸까요? 아니면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지는 않죠. 뭐 저 제1야당을 상대로 뭐 위헌 정당 소송을 낸다는 게 뭐 법무장관으로서 그건 아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을 좀 비꼬고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한 거죠. 너무 습관적 탄핵 발의에 대해서 이제 법무장관이 이제 쓴소리 한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의 위기가 본질적으로 전 이런 데서 이제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진짜 위기는 이재명 대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국민의힘 혁신위가 이슈를 주도하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에는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이 서 있는 것처럼 대중에는 지금 비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진짜 위기는 비전도 전략도 그다음에 이 현실에 대한 정치적 관리 능력도 안 보이고 이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 그다음에 이런 강성 지지층들에게 공천을 소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맞은 진보 진영의 주적처럼 되어 있는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검찰을 향해서 자꾸 습관적 탄핵의 칼을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슈도 집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할수록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에 대한 얘기들도 희석될 수 있다. 이런 전략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러다가 보면은 제가 보기에 조추석 리스크 플러스 민주당의 이런 무비전, 무전략 이런 대응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조금만 더 혁신한다면 압승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부에서 나온다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얘기들이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전혀 제어도 안 되고 말은 이슈 관리도 안 된다는 거 이게 전 더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빨리 그래서 어저께도 혼선을 빚은 것 같아요. 한쪽에선 치고 큰일 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진화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민주당의 현실이라 그러면은 지금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수권정당, 대한정당 얘기 못하죠.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꾸 받아치려고 하지 말고요. 선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부터 결정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좀 뭐랄까 릴레이 비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후지다 이런 공방이 있는 것뿐 아니라 뭐 유정주 의원, 민영배 의원까지도 이제 비난에 이제 동참하는 행렬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이득이 됩니까 민주당에?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이 한풀이 하듯이 그 한동훈 장관 공격하면 뭐 지지층은 일부 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민주당 지지율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불을 붙인 거나 다름이 없는데 민주당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시절에 대표였던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런 추하다고 보일 만한 이런 모습들 자꾸 보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뻔히 알 텐데 그렇게 해서 그걸 싸움을 이어가는 게 무슨 정치적으로 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면 몰라요. 선거 한 2년, 3년 남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선거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반발 심리라든가 아니면 비판적인 여론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비난적인 그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강성 지지층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들을 자꾸 듣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하면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공격을 하고 맞상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자기한테 무슨 득이 됩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더 키워지는 측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거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적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게 좋은 건지 중도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좀 숙고했으면 좋겠고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고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당을 관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품격 얘기하잖아요. 그 품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입구자가 3개입니다. 말이 모여서 그 사람의 품위와 그 권위, 격식을 이제 격을 결정한다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말 릴레이 보세요. 그 입구자 3개가 모이니까 어떤 품격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성 지지층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의 어떤 리더십 자체가 약간 무력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KBS 관련해서 어제 박민 신임 사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사과도 하고 이 자리에서 또 앞으로 이제 대대적인 변화를 하겠다 이런 말들을 좀 남겼는데요. 일단 이 행보와 이 내용들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먼저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예. 그래요. 저는 저도 그 미디어 쪽의 전문가로서 제가 굳이 한 말씀 드린다면 사실 박민 사장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울어진 공영방송을 바로잡겠다 얘기한 거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도 방통위원장도 그때 청문회 때 KBS는 영국의 BBC 같은 공영방송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민 사장이 취임해가지고 전문성이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반성의 틀은 잘 잡았다고 봐요. 그동안에 KBS가 너무 속도전에 매몰돼가지고 사실관계라든가 팩트체크라든가 이런 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와 그런 그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말하자면 조금 특정 진영에 경도된 것도 있고 조금 노조가 과도하게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흔들릴 측면도 있다. 반성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수신료 분리 징수도 국민의 신뢰가 멀어져서 생겼던 일인 만큼 이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좀 앞장서겠다. 30% 삭감하겠다. 그다음에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오보가 날 경우에는 제1면 머릿기사로 이걸 우리가 시정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KBS는 공영방송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도록 저는 박민 사장이 지금 시험대에 들었다고 보고요. 정말 이런 말들이 말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KBS도 노조가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조율하면서 갈등 관리를 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공영방송의 가치를 내년쯤에 보여줄 수 있을 때 저는 또 내년 연말까지가 박민 사장의 임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재신을 받아야 될 텐데 저는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남은 시간 1년이 저는 박민 사장이 큰 어떤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언론계 이제 그 인연을 맺은 지가 25년 되거든요. 정권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KBS 사장이 임명됐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보수 진보 정권이 계속 교체되는 과정들을 다 봤는데 이런 방식으로 인사를 내고 프로그램 폐지하고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차 그리고 순서를 지키지 않는 진짜 막무가내식 인사를 내고 있다. 막무가내식 편성권 침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KBS 사장 첫 임명했을 때 사장 대통령이 제가도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진행자 다 하차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거나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일요일 날 오후에 제가를 하고 그리고 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뉴스국 메인 앵커를 인사도 못하게 그날로 하차시켜버리고 프로그램 그날로 없애버리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까? 국민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위해서입니까? 좀 이런 행위를 할 때 국민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지 좀 알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신임 사장이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하는 인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거 숨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또 신문사 편집국장까지 보수신문 편집국장까지 지냈던 인사예요.
근데 자신이 보도했던 때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는 게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자기도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들면 공정한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잣대로 바라보면서 이전 정부 때 했던 것들 다 반성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그럼 저는 뭐 어떻게 보도할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럼 보도할 때 KBS는 의혹 제기 안 하고 정부가 발표 저널리즘이라고 그냥 주는 대로 보도하겠다는 뜻이에요. 의혹 제기 안 하고 질문을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KBS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움직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절대 박수 보내주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굉장히 큰 후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니 당연히 공영방송도 의혹이 있다면 의혹 제기하고 사실관계가 맞으면 해야죠. 다만 지난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태탕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검언유착 보도라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4가지 사안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말하자면 이게 공영방송을 할 수 없는 것. 그다음에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팩트체크 이런 어떤 검증들이 빠진 채 그냥 보도됐던 이런 것들 하지 않겠다는 거지. 아니 당연히 의혹이 있으면 보도해야지. 언론의 공공기능이 가장 중요한 게 감시영역인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박민 사장에 대한 평가는 지금 취임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 정도 얼만큼 그 진정성과 개혁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이것을 밀어붙이고 성과를 낼 건지 그걸 보고 저는 해줘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짧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요. 오세훈 시장 불기소 처분할 때요. 검찰이 생태땅집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면 선거 직전에 의혹 제기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불공정한 보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KBS는 단정적으로 그 보도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언론사 1억 4천만 원인가요? 과징금 부과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근거는 뭡니까? 좀 법률적 판단 나왔어요? 아직 검찰 수사 끝나지도 않았어요. 김만배 인터뷰. 그리고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그래가지고 검찰이 뭐 특별수사팀까지 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언론사 5곳에 대해서 기자 7명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대통령 명예훼손했다고 해서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게 맞는 방법입니까? 이게 강압적으로 대통령 보위하겠다고 덤벼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공영방송이 부안해동해가지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맞습니까? 공영방송이 무슨 부안해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리고 사법부 판단 나왔어요? 아니죠. 아니 사법 판단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사실 자체가 틀리고 기본적으로 취재가 부실하면 그거는 공영방송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한 거요. 아니 편성 제작권이 만일 그러면 자 그 방송을 제작할 때 그런 편성 제작권이 사장에게 최종 책임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1인 방송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편성 제작에 대한 독립성도 부여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과정까지 책임을 지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의 공적 기능과 가치를 부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 법률적 판단이 없었다고 아무런 것도 보도해도 된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알겠습니다. 대통령이요. 예. 취임하고 계속 문재인 정부 탓했잖아요. 지금 KBS도 똑같아요. 계속 전임 사장 때,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장 때 보도 다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근데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사과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기준을 제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알겠습니다.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자기가 예. 존재에 명분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럼 KBS가 그동안 공적 그 기능을 다 해왔고 비판받을 소지가 해왔으니까 있는 것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도 예. 당연히 비판하는 건 당연하고 자기 반성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한 2분 정도 남아서요. 각각 1분씩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방위에서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 좀 검증을 주력해야 한다고 보세요? 글쎄 보니까 제기된 의혹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했던 것과 그다음에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뭐 군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이사도 자주 다녀야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해서 돌보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그리고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고위장성 그다음에 이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으로서 저는 상당 부분 소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또 9.19 군사 합의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이제는 이걸로 무력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고 지금 또
뭐 중동 전쟁이라든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 그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국지전이든 장기전이든 어떤 식의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청사진까지도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뭐 국민으로서는 자질을 돼 있다고 보지만 최소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되는 자리인 만큼 저는 여기서 성실하게 정말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폭에 대해서는 일단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인사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전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해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뭐 자신이 주식 투자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주식 투자 신경 쓰는 거, 자신의 배우자가 주식 투자한 게 문자가 와서 그 국회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 다급한 상황에서 그 문자 확인하는 게 찍혔잖아요. 공식 사과했어요. 근데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는 2년 동안 54차례 주식 투자했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도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식 거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거래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군인 그 소장, 중장 출신일 때 이렇게 했거든요. 해군 작전사령관일 때도 주식 투자했다 그래요. 무슨 생각으로 군인이 지금 그 국가 안보를 지킵니까?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북한한테 뭐 도발하면 우리가 응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 지휘의 선상에 있는 사람이 북한이 도발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나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좀 제발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뭐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얼마나 여유 있길래 주식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주요 보직이나 이런 데 임명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